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의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된 뒤 특검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 사건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검찰의 구태 수사 방식을 특검이 그대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쌓여가면서 정치적으로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장례식장 앞에 조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빈소입니다. 조문객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뭐 잘못하거든. 고인의 지인들은 특검 수사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서도 뭐 사람 잡는 것들이 이제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냐, 얼만큼이야. 잘못했겠냐고 죽을 만큼. 양평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같은 공직자 생활을 해왔는데도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은 모레 고인을 부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반대하자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에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메모가 공개되자 경찰도 의혹을 남기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인권점이 처음에 나오면 안 되니까 부검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태예요. 양평군은 부검 이후인 14일 고인의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란 겁니다. 특검은 고인 관련 조사는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강압이나 회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조서와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양평 공무원 자필 메모에는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등입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진실 탐구가 아닌 결론이 먼저 정해진 목표 달성형 수사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며 특검 수사를 직접 지켜봤던 최지우 변호사도 SNS에 특검의 위법성은 나열할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라며 정부 여당이 내세운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건 없었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에 대한 생각? 그러면 다 조서 열람 다 공개하고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한테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이 경우 김건희 특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이 남긴 메모에 적힌 대로 특검 측이 원하는 답을 강요하듯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고문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특검은 시대적 과제라며 특검 수사 자체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특위는 정치 보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강압이 없었다는 특검 해명은 2차 가해라며 조사 과정이 담긴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공무원 사망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더 센 것만 찾아다닌 결과라며 정치가 마약처럼 자극만 추구하면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멈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파장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이게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가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유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인의 진술서라고 표현한 이 자필 메모와는 별도의 유서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했다고 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서에도 특검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이 부분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진술서 진위를 아직 모르지 않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민주당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가뜩이나 출범부터 역대급 규모라는 이 평가를 받았던 이 3개 특검을 민주당이 더 세게 만들어 놓은 탓이라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뭐가 더 셀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명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특검은 최대 297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게 됐고요. 지난달 29일 한 차례 만료된 수사가 12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에선 3대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이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죠. 이 특검 주장대로 회유나 강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여권 내부 분위기가 일반인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 김건희 특검에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이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가 없다. 그러니까 김 여사 의혹과 무관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김 여사 사건과의 연관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여사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사건과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물품까지 강제로 가져갔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 취지 자체가 김 여사 개인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모두 본건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별건 수사 논란은 여권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잖아요. 네, 민주당은 2018년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이 허익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했고요. 이 조국 비대위원장 수사 때는 이 부분을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할 땐 침탈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번 특검 역시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서 50회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과거에 강하게 지적했던 그 문제가 불거진 거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개혁 방향을 놓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와 민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권 지지층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각종 입법을 추진하는 강도랑 방식, 속도 이런 부분을 두고 대체로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하게, 반면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자는 이 속도 조절론을 내면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청래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대 70만 6천 명까지 찍었던 구독자 수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이 무렵을 전후해서 4천 명 가까이
찬반이 빠졌다는 게 근건데 이 당정 간 불협화음을 원치 않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이 구독자 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향후 개혁 방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열고 북중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엔 베트남 최고 지도자도 참석했는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서방 진영이 균열 양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면서 이 반서방 연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열병식 모습을 김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무장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든 쿠르스크 파병 부대도 잇따릅니다.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서 위훈을 떨친 북한이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민 수만 명 중 이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한국과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투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박언하는 바입니다. 김 위원장의 양옆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또런 베트남 서기장이 자리했고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그 옆에 배석했습니다. 한 달 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확인했던 북중러 삼각연대를 안방인 평양에서 재차 과시한 겁니다. 최근 대형 행사에 동행해온 딸 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채 사실상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뭉툭한 덮개 형태를 보면 다탄두로 추정됩니다. 현대화한 재래식 무기도 과시했는데 핵 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 고도화로 실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무기들은 최원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형 기둥 모양의 거대한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주석단 앞을 서서히 지나갑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입니다. 여러 개의 탄두를 싣기 위해 적재 공간을 늘리다 보니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게 특징입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를 장착한 대신 늘어난 무게만큼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해 추진력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해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와 중장거리 전략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방사포, 무인기 발사 차량 등 한층 고도화된 재래식 전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고위력 그리고 초정밀 타격 역량을 현시한 걸로 향후에 핵과 그리고 재래식 무기체계의 병진 발전을 적극 추진할 걸로 시사하는. 북한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여야 하지만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처럼 북중러 밀착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재점화하는 분위기라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중국이 최근 히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관세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평균 55% 수준으로 여기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평균 155%의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관계가 삐걱거리면서도 강대강 충돌은 피해왔는데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에이펙 참석 의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4월 시작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재점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미중 정상이 예정대로 회동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조짐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가상자산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나스닥을 비롯해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6%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2% 넘게 밀렸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특히 시장을 이끌던 AI 반도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주가는 약 5%, 경쟁업체인 AMD와 브로드컴은 각각 7.8%, 5.9% 급락한 겁니다. 하루 새 증발한 시가총액만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외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적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12만 달러 선을 넘보던 비트코인이 한때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코인들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도에 나서 일부 거래소에선 출금이 일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발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됐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중국인 피의자 3명이 검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대학생은 지인에게 해외 일자리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는데 경찰은 이 범죄의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취업차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학생 박모 씨는 8월 8일 현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차를 추적해 중국인 운전자와 동승자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은 체포된 중국인이 속한 범죄 조직을 찾아내 또 다른 중국인 한 명도 박 씨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현지 경찰은 해당 범죄 조직이 벌인 사기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가담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서 용의자를 3명을 검거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들은 범죄를 부인한다고. 우리 경찰은 지난달 초 국내에서 박 씨에게 캄보디아 취업을 소개한 대포 통장 모집책 1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모집책은 숨진 박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모집책이 박 씨를 유인한 경위를 확인하면서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독일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독일. 동물들을 좋아해갖고 그쪽으로 좋은 기회가 있어갖고 이래 가본다고 하면서. 경찰은 현지 주재관 등이 캄보디아 측과 소통하며 시신 송환과 함께 이번 달 내로 부검이 추진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달 초엔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5달 동안 감금됐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는데요. 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구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많다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도울 수 있다고 해 논란입니다. 이 내용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금이 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대사관에 전달을 부탁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보낸 구조 요청인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도움으로 지난 2일 160여일 만에 구출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IT 관련 업무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옆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캄보디아 내 납치 신고를 받은 대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영상과 글이 적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신고 접수가 안 된다는 지적에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경찰 측은 납치 감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감금 사실을 부인하는 자발적 가담자들이 많다는 설명인데 납치 피해로 한국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부는 신원과 위치 정보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리주차를 맡긴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경기도까지 40km 넘게 추격전을 벌이고 붙잡힌 뒤에도 강하게 저항해 경찰이 테이저건에 실탄까지 사용한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경찰에 포위된 검은색 승용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돌진할 듯한 위협은 계속되고 이에 경찰은 유리창을 부수고 공포탄에 실탄까지 발사합니다. 차량을 지나가다가 경찰서 2대가 이제 막았어요. 앞뒤로. 경찰차로 충돌도 있었고 경찰이 총 쏴가지고. 차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고 남성은 테이저건을 피해 빠르게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면서 검거 현장과 20여 미터 떨어진 인도에까지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남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리주차로 차 안에 키가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남성은 경기 시흥까지 무려 40km 넘게 도주하다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검사는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술도 안 했고 누가 뭐 가져오라고 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걸로 이제 진술하고 있죠. 남성은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과정에 남성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강하게 저항해 경찰과 차에 있던 시민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70대 여성 김모 씨는 8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머리도 여가 머리가 또 찍었더니 이 모가지 여기가 이주가 또 나왔어요. 사건을 맡은 A 경사는 2번째 조사 때 변호사 없이 와도 된다고 했고 김 씨는 이에 따랐습니다. 조사 내내 남성인 A 경사만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수사규칙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위 이상이 참여하고 동성조사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법규 위반입니다. A 경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조서를 마음대로 수정한 정황도 있습니다. 지가 훔쳤더라고. 네 군데가 빠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만 찍으신대요.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성폭력 범죄 수사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A 경사는 고소인의 형편을 고려해 변호인 불출석을 권유했고 부정확한 조서를 수정한 것이란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수사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올 들어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줄고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3특검이 출범하며 민생수사의 양과 질이 함께 하락한 걸로 해석됐는데요. 법조계에선 내년에 검찰청이 없어지면 민생수사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했었고 대선 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 불만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외부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야만의 시대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하는 결정도 이제 그만큼의 이 믿음, 신뢰 힘들겠다. 검찰 조직의 동요는 검찰 수사 통계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기소, 불기소 등 처리를 마친 사건은 올 들어 9월까지 월 평균 9만 8,500여 건으로 2023년 10만여 건, 지난해 10만 2,300여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3개월 넘게 처리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장기 미제 건수는 2만 2,5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9천여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법조계에선 민생수사 차질을 우려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을 없애버리면 나머지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6월 말부터 3특검이 가동되면서 검사 110명이 차출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3특검의 검사 수를 합치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 3대 지검에 들 수준입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민생수사 공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지난달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2년 뒤 신설될 문신사 자격증을 놓고 돌연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대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종이 위 펜이 지나간 자리에 얼굴 윤곽이 드러납니다. 피부를 화폭 삼았을 뿐 문신도 엄연한 미술이라며 문신사들이 거리 미술가처럼 초상화 그리기에 나선 겁니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감옥에 가야 했고 벌금을 내야 됐고. 지난달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33년간 문신사들을 따라다녔던 불법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문신업소 영업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위생, 안전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신사 자격증 신설을 앞두고 누가 교육하고 관리할지를 놓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의사단체는 문신용 침은 한의사가 진료에 쓰는 다양한 침의 일부라며 한의사도 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맞서는 상황. 피하에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허가된 사람들은 면허는 의사 면허밖에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앞둔 문신사들은 의료계 관할권 다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이 교육을 하겠다, 주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사실 감정이 좋지는 않고. 양성화된 문신사 자격증 관리 주체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포티란 표현이 화제입니다. 원래는 젊은 40대, 세련된 40대를 뜻하는 긍정적인 용어였는데 최근엔 비하나 조롱의 뜻이 더 강하다는데요. 왜 이렇게 의미가 바뀐 건지 최근 영포티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사회부 김예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왜 50대도 60대도 아닌 40대에 젊다, 영포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영포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1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긍정적인 어감만 있었는데요. 제가 영포티를 언급한 2015년에서 16년도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체로 자기 관리에 충실하며 트렌디한 중년,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고 투자가 높은 40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40대는 1990년대에 20대를 보낸 이른바 X세대입니다.
개인주의를 내면화하고 취향과 개성에 따라 소비를 했던 첫 세대고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X세대라고 불렸는데요. 이 X세대붐 주역들이 40대 이상이 돼서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젊게 산다는 거 사실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부정적인 뜻으로 진화하게 된 건가요? 먼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AI가 그린 영포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유명 캐주얼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키링을 가방에 단 40대의 모습인데요. 신조어가 처음 나왔던 10년 전과 달리 어려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70년대에서 80년대생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신촌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영포티를 부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유행을 따라가지만 한 발 늦은 유행을 따라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젊은 세대들이 입는 옷 스타일을 추구한다던가 말투를 신조어 같은 거를 일부러 배워서 사용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 입장에서 봤을 때 젊지 않은 40대가 젊은 척을 한다 이런 조롱인 건데요. 어쩌다가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된 건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중장년층에서 이기적이고 소통이 어려운 청년층을 MZ세대로 통칭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반작용으로 영포티가 떴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체성을 흉내내면서도 기성세대로서의 구조적 특권을 누리는 중년에 대해 청년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수화된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 남성들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도 한몫을 했던 겁니다. 다른 세대보다 더 경쟁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구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80대, 50대들은 분명히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청개구리 심리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청년과 중년 이 세대 갈등의 일환인 건데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청년들의 반감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큽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순자산은 1억 386만 원으로 40대의 2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청년들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1%대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 집값 상승에 고용의 질도 나빠지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극 속에서 여유롭게 왕성한 소비를 하는 영포티에 대해 젊은 척하는 낡은 기득권이란 반감이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 시점은 그대로 수명은 평균 83.5세로 길어지다 보니 이 노후 소득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분들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최수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10년 전 은퇴한 유재영 씨. 매달 공무원 연금 300만 원에 주택연금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만 원은 전액 그 집사람한테 이제 주고요. 주택연금은 제가 손주들한테 이제 장학금도 주면서 여행도 가고 좀 윤택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유 씨처럼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1년 새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예금 이자는 줄고 집값이 다시 오르자 팔긴 아깝고 현금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12억 원 초과면 민간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연령이 높거나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모든 은퇴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인데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대출 잔액 등을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집값이 올라도 월 지급액은 그대로여서 투자 수단으론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시세 차익은 결국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가입자가 이제 사망을 하시고 나면은 쓰신 그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남으면 돌려드리고 모자라면은 공사에서 그 손실을 떠안는.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은 주택 가치가 낮아 서울보다 연금액이 적은 만큼 예상 금액을 꼼꼼히 따져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떠서 무심코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진지한 얼굴로 경청합니다. 총리는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Men vi har sluppet et monster fri. Aldrig før har så mange børn og unge lidt af angst og depression som nu.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일부 주는 아예 초등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접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선 왕가가 앞장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ids, 77% of them can tell you that social media is affecting them negatively physically and mentally.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Social media platforms will have a responsibility to remove young Australians under the age of 16 from their platforms. 선정적 게시물과 사이버 괴롭힘을 비롯해 집중력 저해, 인간관계 단절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단 겁니다. Some of those things aren't good for a developing mind to see. 지난해 미국에서 SNS 기업 CEO들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It to be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크게 개선되지 않자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I don't think it will actually change a lot because I don't see that there's really a strong way to police it. 일각에선 똑똑한 아이들이 결국 우회로를 찾아낼 거란 우려와 소통을 막아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의 산불은 2조 원 가까운 피해에 4천 명의 집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이재민들 마음속 아픔 여전한데요. 세계적 거장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불타버린 천년 고찰의 잔해 위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산불의 상흔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불타 무너져 내린 천년 고찰 고운사의 회색빛 잔해 위 깨져버린 봄종 사이로 맑은 소나타 선율이 흐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의 손길에 따라 산사 가득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경북 산불 200일을 맞아 희생자와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거장 백건우의 기억과 위로의 콘서트입니다. 슬프지만은 음악을 들으니 조금은 좀 위로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와가 보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네. 백건우는 앞서 지난 2014년 제주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연을 열고 건반으로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이번엔 불에 그을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두 번째 영혼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이라는 소리 자체가 위로를 해주니까 진심을 담은 소리는 위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준비된 좌석 500석이 가득 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백건우의 연주 뒤에는 소프라노 유미자 서울시립대 교수가 환희의 서곡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의성군은 백건우에 이어 조수미와 장사익 등 음악 거장들을 초청해 산불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삼성에 패배했던 프로야구 SSG가 2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김성욱의 끝내기 홈런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패하게 되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SSG는 선발 투수로 김건우를 낙점했습니다. 1번 타자 이재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쾌조의 출발을 알린 김건우. 이후 무려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는 엄청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6타자 연속 삼진은 포스트 시즌 최다 기록입니다. 김건우의 위력투에 타선도 화답했습니다. 2회 고명준이 랜더스 필드의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리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SSG는 3회 최정의 적시타를 더해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4회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5회 에레디아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대2 승리가 눈앞에 보였던 9회 마무리 조병현이 흔들리며 강민호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3대3 동점이 됐고 삼성은 후라도를 마운드에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SSG의 뒷심은 강했습니다. 두 번째 타자 김성욱의 타구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연결됐고 SSG가 4대3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보이면 치자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손으로 끝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1승 1패로 팽팽하게 맞선 SSG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은 오는 13일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제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은 우리 축구 대표팀은 5점차 완패에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호가 실험 중인 3백 전술. 지난달 미국 원정 경기 때만 해도 합격점을 받았지만 어제는 여러 약점을 노출하며 과제를 남겼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측면에 빠져있던 브라질의 2선 공격수 이스테방이 순식간에 침투하고 기마랑이스의 패스 한 방에 수비진은 허물어집니다. 골문 앞에 우리 수비진이 몰려있자 생긴 공간을 호드리그가 가벼운 속임 동작으로 무너뜨리며 추가골을 넣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엔 허둥지둥대다 공을 뺏기기 일쑤입니다. 홍명보호는 브라질을 상대로 다시 한번 3백 전술을 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팀이랑 할 때 조금 더 수비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상대 공격수 4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자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Estevao abrió un poco a defensa da Coreia e depois han encontrado mais dificuldades no controle do nosso jogo na frente. 기록적인 완패에 이강인은 결국 눈물을 삼켰습니다. 경기 끝나고 뭔가 항상 많은 팬분들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뭔가 그냥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만날 강팀들을 대비한 예방주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라고 경기를 해보는 게 또 처음인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팀은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파라과이전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일본과 비긴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와의 일전은 오는 14일 TV조선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내일도 휴일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사이 강원 산지와 경기 내륙,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 24도, 창원 27도로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